자, 시장이 오늘 좀 조용한 편입니다. 크게 준동하지는 않고 있고. 자, 그렇다면 이제 전략을 크게 매크로하게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매크로 전략을 잡기 위해서 어려운 자리를 또 해주신 분을 모셨습니다. 자산 배분 전략이고요. 아직은 성장주다라는 주제가 되겠고, 미래에셋대우 고객 글로벌 투자 전략팀의 이재훈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뵈서. 네, 너무 오랜만에 네, 뵈서 몇 년 만에 뵀는데. 떨립니다. 네, 긴장 원래 안 하시잖아요. 아, 예. 자, 이제 시장에 오늘은 조금 연휴를 보내고 나서 조용한 편입니다. 국내 시장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면 네. 섹터들을 좀 더 많이 다루겠는데 그냥 삼성전자만 버텨주고 있고 코로나 관련된 그런 테마성 기업들 이런 쪽만 지금 도드라지기 때문에 자, 국내 시장은 조금 정리를 하고 네. 해외 쪽의 이슈, 그나마 그래도 연휴 기간 동안 해외에서 많은 논란이 있진 네. 않았어요. 다행히. 크게 막 움직일 줄 알았더니 최근에 글로벌 포트폴리오 배분을 할 때 미래에셋대우 이재훈 팀장께 우선은 가장 높은 비중을 가져가는 자산은 무엇인지. 네. 무엇입니까? 글로벌 자산 배분이니까 그 자산 한 13개 정도로 저희가 나눠서 배분을 하고 있고요. 그 13개가 다 다르다기보다는 크게 보면 주식하고 채권하고 원자재 이렇게 될 텐데 그렇죠. 저희가 포트폴리오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주식 비중들을 이렇게 좀 정해놓은 게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좀 고수익을 추구하는 거면 한 70% 정도. 성향에 따라서 좀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정적이면 이제 한 40% 정도 이렇게 가져가는데 저희가 채울 수 있을 만큼은 다 채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은 거의 아직 줄일 생각이 없다. 주식을. 예, 아직은 줄일 생각이 없고요. 그다음에 국가로 보게 되면 단연 미국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중국 비중도 신흥국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 비중도 일부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높다 낮다 이런 얘기들은 되게 주관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벤치마크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전체 시가총액에서 이 나라가 얼만큼 차지하느냐라고 보게 되면 한국하고 중국이 다른 신흥국 대비해서는 벤치마크 대비해서는 상당히 오버웨이트 되어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들은 벤치마크 이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비중이 제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아무래도 잘 나가 물론 그게 이제 순환하는 이렇게 선순환의 구조겠죠. 잘 나가는 주식을 더 담게 되고 이런 그렇습니다. 현상인가? 예. 미국은 그러면 어떤 섹터들이 또 있을 텐데 그 네. 섹터 분야별로 나눠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미국을 좋은 건 다들 아시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보면 이제 저희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보시면 해외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에 투자하실 때 어떤 섹터다 이런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마 공감하실 텐데 섹터보다는 일종의 트렌드하고 테마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 같고요. 저희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부 잘 알고 계시는 바이오 기업이라던가 반도체라던가 원격 진료 내지는 일부 전기차 이런 기업들이 지금 가장 성장이 좋은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을 찾아다니다 보니 사실은 미국에 되게 많고 그다음에 중국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전 세계 종목 중에서 전년 대비해서 매출의 성장이 8% 이상 넘어가는 기업들의 비중. 전년 대비 매출의 8% 이상 증가하는 기업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글쎄요, 많지는 않을 않죠. 거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2008년도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한 30% 정도 되는 기업들이 지난해보다는 한 8% 이상 성장을 했는데요. 30% 정도 기업들이 꽤 많은 거 아니에요? 꽤 많았죠. 2008년 이전만 하더라도 지금은 그게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투자하기 되게 힘들겠네라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기업들의 집중적으로 유동성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찾다고 보면 미국이 좋다, 한국이 좋다, 중국이 좋다 이런 구분 기준보다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다 보면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에 대한 비중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고요. 최근에는 한국의 일부 기업들,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성장하고 있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성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굉장히 소외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한국 같은 경우도 올라오고 있는데 한국이 갑자기 좋아졌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큰 테마 내에서
한국의 그런 테마와 부응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희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안 되는 거를 집중할 필요 없이 되는 거를 함축해가지고 맞습니다. 예, 뭐 굳이 얘기하면은 코스닥, 코스피 3천여 개 기업 중에 안 되는 2천 몇 개 종목을 보는 것보다 잘 되는 한 3, 400개의 종목을 집중하자. 시세가 사실 그쪽이 워낙 또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근데 오늘 주제의 타이틀은 아직은 성장주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성장주를 결국에는 보는 거는 금리가 싸니까 돈이 갈 곳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주식 포트폴리오 비중이 아예 또 빡빡하게 줄일 생각이 없다. 그건죠.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뭐 가치주와 뭐 성장주의 논란이 조금 있긴 했는데 성장주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성장주는 그 보통 성장이 떨어지게 되면은요. 최근에 뭐 뉴노멀리로 저금리 저성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금리가 굉장히 귀해지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성장이 많이 나오는 기업들이 부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얼마 전부터 이제 어떤 논란이 있냐면 성장주 너무 많이 갔다. 너무 많이 갔고 이제 가치주 쪽으로 한번 돌아보자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고요. 실제 종목들도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따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제 워낙 그 돈을 뭐 유동성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많이 풀어놨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돈의 효과로 이제 자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나타났고 맞습니다. 거기에 실제 인플레이션도 슬슬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조금 꿈틀했단 말이에요. 꿈틀하죠. 그러니까 성장 쪽보다는 이제는 실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해왔던 가치주라기보다는 업력이 오래된 기업들.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일단 가격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 부각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물론 저희가 다 맞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보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성장주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기업들은 경기가 굉장히 좋아져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최근에 채권 금리가 팁스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채권 금리가 지난주에 좀 많이 튀었거든요. 미국 국채 금리가 0.5에서 한 0.7까지 갑자기 튀어오른 상황이 나타나니 이러다 보면 사실은 기존에 있던 그 성장주들이 조금 디스카운트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주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많이 높이려면 실제 경기가 정말로 좋아져야 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또 금리가 튀는 부분들이 경기가 정말로 좋아질 거를 반영해서 튀었다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연준이 계속 돈을 풀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경기가 생각보다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하반기로 들어서게 되면 진짜 진검승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경기가 그렇게 빨리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은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가치주가 좀 튀어오르는 구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를 실제로 미리 이렇게 잡고 가지 않는 이상은 그것들을 먹는 구간들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저희 포트폴리오도 사실은 뭐 전부 다 성장주에 쏠려 있는 것은 아니고 성장주 비중이 조금 높은 반면에 가치주도 다시 분산을 좀 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어제도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또 다시 돌파했는데 뭐 이제 미국으로 비교하자면은 가치 전통적인 주식들이 이제 뭐 애플은 이제 양쪽이 다 있잖아요. 근데 뭐 마이크로소프트 빼고 존슨앤존슨이라든지 월마트, 비자, 프록트앤갬블, 홈데포, 뭐 JP모건 체이스, 뭐 이거 은행주, 뭐 이런 거를 이제 가치주, 그렇죠. 이렇게 치고 성장주는 이제 팡이나 뭐 이런 개념으로 많이 치잖아요. 마가로 쓰기도 하고 뭐 조합에 따라서 뭐 팡은 FANG지 않습니까? 근데 FAANG도 있고요. 애플, 아마존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또 넷플릭스가 들어가면 뭐 파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마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국내로 비교하면은 이제 뭐 전통주는 포스코나 한국전력 되는 거고 성장 쪽은 뭐 네이버 카카오가 대표적인 거고 바이오 좀 있고 그 두 개를 어우르는 또 교집합엔 삼성전자가 또 약간 있고. 뭐 맞습니다. 정체성은 좀 모호하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뭐 구분하는 것 자체가 가치투자, 뭐 성장주다 이게 이제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데 결론적으로 주시장이 아직은 막
충격을 받을 만한 뭐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코로나 이후에 해주고 있는데 네. 지금 항상 이제 가치주냐 성장주냐 기본적으로 큰 방향에 이제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될 때는 연준을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연준이 성장, 인플레 파이터로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냐라고 보면 진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 같아서 금리를 막 올려서 버블을 막아야 돼라는 입장을 가질 때는 사실은 가치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하셨던 그런 가치주들이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연준의 스탠스라는 것들이 계속 사실 굳이 얘기하자면 인플레보다는 오히려 디플레를 더 우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성장이 훨씬 더 귀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고 다만 최근에 지난주부터 보시면 뭐 금값도 많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도 보였었고 출렁거렸죠. 금도 그 채권도 갑자기 좀 튀기도 했었고 네. 나스닥도 한번 출렁거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들은 단기간에 대한 쏠림에 대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큰 틀로 놓고 보면 여전히 기술 혁신을 가져가고 있는 혁신 주식들이 많은 지역, 그런 섹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상승할 만한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가치주들이 이렇게 튈 때 그때 이거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은 하시지만 실제 미리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따라가기에는 사실은 이게 근본적인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고 나중에 좀 비쌀 때 들어가시는 경향들이 조금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주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버블 논란이 있어서 네. 주춤거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아직까지 그거를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네. 끝나봐야 끝난 거잖아요. 끝나야 끝난 거고요. 네. 버블이라고 하면 뭐 터져야 버블이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뭐 계속 좋은 장인 거죠, 사실은. 네. 그다음에 패닉도 이번 3월 달에도 한번 겪으셨겠지만 더 패닉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정책 나오면서 다시 그게 바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예측해서 움직인다라는 부분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자산을 나누어서 투자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은 기술주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2008년도보다 더 부담된다 이런 99년도 네, 닷컴 버블. 닷컴 버블 2000년이죠. 그때보다 더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S&P 500에서 탑 5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때보다 지금이 더 높거든요. 4분의 네. 1이 넘어갑니다. 단순한 뭐 어떤 데이터적인 비중으로만 보면은요. 탑 5가 차지하는 시가총액의 비중이 되게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근데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되게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네. 당시에는 그러니까 2000년 4월이 아마 버블의 고점이었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당시를 구성하고 있는 탑5 종목들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익의 성장률로 보면 한 15%씩 성장을 했고요. 지금 우리 탑5 종목이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들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 정도 성장을 해요. 그럼 그때보다 네. 성장이 좀 낮구나 이렇게 보시겠지만 당연히 이제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탑5 종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이 닷컴 버블 당시에서는 한 15%씩 성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기업도 좋았지만 나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그 이외의 기업들도 성장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 탑5 기업들을 제외해 놓고 보면 나머지 S&P 500의 평균 전년 동기 대비 이익 성장률은 마이너스 9% 10%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투자할 만한 곳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때 대비해서 지금의 기업들이 남겨먹는 마진들이 당시 한 10% 정도였다고 하면 이 작은 기업들이 몇 개 안 되는 기업들이 한 17%씩 마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세이프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대비 비중을 가지고 버블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걸 넘어선 지금 좀 됐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도 주가가 많이 갔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다 봅니다. 그렇죠. 과거를 그렇게 단순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올드하다. 네. 전통적인 것들을 많이 벗어나는 이례적인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네. 2004년도와 지금의 다른 점은 그때는 젊었고 지금은 나이를 먹었다. 뭐 이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나이를 먹었지만 그만큼 노련해졌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이재용 팀장님도 그 당시에 좀 그쯤에 본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그 정도 뵀죠. 연세가 많이 드셨네요, 이제. 자, 얼마 전까지 이제 달러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달러 가치가 내려갔어요, 가치가. 네. 뭐 의도적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달러 가치가 내려가다 보니까 다른 가치들이 막 올랐잖아요. 금값은 많이 올랐었고. 네. 어떨까요? 채권 금리도 조금 출렁거리긴 했는데. 그 달러 가치를 뭐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진 거는
돈을 일단 많이 풀었던 기본적인 환경이 있었고요. 아까 얘기한 연준. 예, 연준이 돈을 많이 김연준도 아닌 연준. 예, 연준이 많이 돈을 풀었던 측면이 있는 것이고 이번에 또 추가 부양책도 계속 추진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계속 이제 뭔가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 중간에 난항은 좀 있습니다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유로존에서 그 구제 금융을 이제 통과를 시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그 코로나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재원들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로화가 좀 세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가 강해진다, 달러가 약해진다라는 것은 선진국 상대적으로. 통화 대비해서 달러가 어떠냐라는 문제가 있어서 유로화가 한 60%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로화가 세지면 달러는 약해지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달러 약세는 그런 측면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좀 따져보게 되면 신흥국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값이 뭐 당연히 더 떨어지긴 했었죠.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국 통화 대비해서는 그래도 신흥국 대비해서 좀 덜 떨어진 측면들은 좀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속도가 조금 워낙 가팔랐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 약세, 그다음에 금리가 또 떨어지는 측면, 금값이 2,000불을 넘어가는 측면,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이런 것들이 유동성이 워낙 강하게 쏠렸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조금 되돌리려는 노력들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전반적으로 연준이 돈을 계속 푼다라고 하면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죠. 금값도 사실은 인플레이션 해지라던가 아니면 달러의 또 반대 자산으로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오렌 버핏도 중기적으로. 그래서 금 채굴 업체에 투자했다. 네. 그럴 수도 주말에 그 있고요. 소식이 좀 나와. 그다음에 뭐 이제 유명한 뭐 레이달리오 같은 경우도 올 웨더 전략에서 금을 뭐 7, 8% 정도는 그냥 계속 올 웨더니까 그냥 깔고 가는 그렇죠. 것이죠. 네. 이제 그런 자산 배분들을 하게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보신 시청자분들께서 그렇게 자산 배분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네.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보시면 예측이 틀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측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분산을 해놓을 경우에 글로벌 분산을 해놓을 경우에 포트폴리오 안정성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그렇다고 수익률은 또 주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뭐 예전에 이제 FICC 그러면은 고정된 그 픽스드 인컴 네. 커머더티 이런 커런시. 네, 커런시 네. 커머더티인데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지는 국채의 수익률이 정해져 네, 있잖아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 바닥이라서 네. 힘들지만 그 국채를 딱 사서 수익률을 딱 잡아놓고 그 수익률만큼 이제 파생으로 막 돌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맞습니다. 뭐 엄청난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근데 네. 그래서 결국에는 원금 보존을 추구하는 형태를 완전히 이제 했는데, 그죠? 요즘도 그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단서는 긴축이 없다면 연준이 네. 이런 달러 약세와 앞으로 금리는 저금리가 더 될 것이다. 네. 긴축이 없겠죠, 당연히. 지금 뭐냐면 인플레 타겟팅을 열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2%가 나와도 긴축하지 않겠다. 네. 이런 얘기들을 연준이 했기 때문에 뭐 거의 계속 저금리와 달러 공급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 이 연준의 그 자산 매입 속도라는 것들이 네. 굉장히 빨랐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최근 몇 달간 보시게 되면 그 속도가 조금 줄고는 있고요. 줄고는 있고. 대차 대조표에. 예, 나오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부가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재정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져 있고,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국채를 계속 발행하는 입장에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채 많아지는 것이고요.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좀 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이 부분들을 연준이 계속 사주면서 금리를 좀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측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이제 이 부분들이 최근에 금리가 좀 튀는 것은 경기가 너무 좋아진다라기보다는요. 국채에 대한 수요가 그동안에 굉장히 셌었는데 최근에는 그 수요가 약간 좀 목에 찬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과정에서의 금리가 좀 튀는 측면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연준이 금리를 정말로 올려야 될 정도로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 주식들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근데 네. 저희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본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라고 보면 이제 성장주가 더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저금리 저성장, 그에 따른 수혜의 자산들은 계속 더 유지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결론을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주식 아직 괜찮다. 괜찮습니다. 예. 네. 이렇게 결론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시간을 나중에 다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고요. 미래에셋대우 고객 글로벌 투자 전략팀의 이재온 팀장이 오늘 자산 배분 전략, 주식은 아직 괜찮다. 이렇게 결론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럼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